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21일 때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서 총선을 위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중징계나 탈당 이력 등 당에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최대 30%의 감점을 주는 방안과 청년, 즉 만 45세 이하의 후보자에게 40% 또 정치 신인에게는 50%의 가점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공천 혁신안을 마련해 놓고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한국당을 두고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인에 대한 가산점과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한 감점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전국 내내 계속된 장애 투쟁에서 지도부를 도왔던 현역 의원들이 이 공천에서는 오히려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면서 상당히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황 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문득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를 잘 아시는데 예. 부자세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아직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네.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처럼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가 많아야 되는데 적네요. 전 다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은 이 경제 쪽에 얼마나 오래 계셨던 거죠? 한 취재로 한 20년 정도 이제 방송 그러면 쪽으로. 뭐 완전히 모든 걸 다 아실 텐데 지금 숨겨둔 재산이 있으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1번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결국 미국 기업들까지 나서는 모양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한일 양국에 서한을 전달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무슨 내용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일단 요즘 보면 사방이 다 적인 것 같아요. 우리를 빼고. 네. 네. 사방이 다 적인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미국 기업들이 나섰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예. 이 미국의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인텔이 소속돼 있는 네네. 미국의 6개 전자업체 단체들입니다. 네. 한일 양국 통상 책임자한테 서한을 보내는데 핵심이 뭐냐? 네. 반도체 제조 부품에 대한 최근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출하가 지연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겁니다. 네. 이런 이면에는 그동안 1년 넘게 하락세를 보였던 반도체 가격이 최근 2, 3주 내에 20% 넘게 급등했어요. 네. 이 얘기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비싼 가격으로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서신이지만 강한 위기감이 드러나는 대목이고요. 특히나 누가 신경 쓰이겠어요? 이 무역전쟁을 촉발한 일본이 굉장히 신경 쓰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사실 미국은 어제 볼턴 와서도 봤잖아요. 청구서만 내밀지 절대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미국 정부가 이런 자국 기업들의 우려, 피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원래 이런 태도를 취할 게 뻔할 뻔짜여서 트럼프가 뭐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김현종을 보내서 미국으로 보내서 좀 분위기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정말 생각하는지 확인 좀 해갖고 와라 이렇게 했더니 정말로 그 미국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서한도 보내서 좀 빨리빨리 처리를 좀 하시오.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망가지겠소. 네. 이런 의견을 내게 된 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있거든요.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외교력을 이제 동원해서 미국의 의회 담당자들, 통상 담당자들, 기업 담당자들 만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데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늘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누가 봐도 불공정 무역인데 네. 우리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입장을 밝히는 국가가 없어요. 없죠. 평상시에 관계가 좋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꾸준히 외교력을 쌓아온 일본과 네네.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우린 우방을 강조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누가 계속해서 아는 척하고 밥 먹었냐 물어보면 이렇게 기분 좋고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막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 필요할 때는 전화해서 뭐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면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국제관계.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615번 끝자리 쓰는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언론은 반일 감정을 보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국을 중대히 보고 불매 운동을 하게 되면 생산자가 우리 기업이면 기업 종사자도 망하고 네. 일본 사람은 우리 자동차를 안 사고 안 타니 일본산 자동차 안 사고 안 타기가 일본에 타격이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양쪽 다 좋은 건데 좋지 않은 건데 예. 이게 사실은 아베나 이런 그 정부에 추진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뭐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닌데 맞습니다. 왜 실제 손해는 네. 서민들이 다 받느냐 네. 이런 취지로 6615번 끝자리 쓰시는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불매 운동하는데 네. 애꿎은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일본 상호 놓고 스시집을 열었는데 네. 다 국내산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업원 사장님도 한국인이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 제품을 판다? 라는 이유로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데 네, 맞아요. 이게 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 불매운동도 좋지만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염두를 둬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판매 중인 전 상품 품절 소동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쿠팡이 하루 결제액만 한 400억 원이 넘어요. 오, 맞네요. 근데 어제 오전 7시부터 네. 4시간여 동안 네. 쿠팡의 모든 상품 페이지에 품절 임박, 제로가 남았다라는 안내문구가 뜬 겁니다. 네. 고객이 장바구니 상품을 담을 수는 있지만 재고 없음으로 처리가 돼서 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시스템 오류였다. 네. 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였다라고 사과는 했습니다만 네. 이 이면에는 이건 뭐지? 이게 일부러 상술인가? 해킹이 당한 건가? 아. 그리고 최근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 제품, 네. 일본 기업 불매 운동의 일환인가? 왜냐하면 쿠팡의 이 지배 구조를 좀 보게 되면 네. 원래는 미국 계산대 절반 정도 지분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그렇죠. 이제 갖고 있는 이런 이 투자자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인데 어쨌든 네. 이제 이 쿠팡의 경우에는 해킹은 아니다. 단순한 이제 기술적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기술 오류로 사이트 전체 자체가 멈춘 것에 대한 비난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정말 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심리학 그들의 속마음 좀 겁나요, 이분하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혹은 다른 표정으로 포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들킬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먼저 앞서는데요.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하나 꺼내보게 만드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분 앞에만 서면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게 만드는 손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순간 딱 얼어가지고요. 얼굴 뵙고 말씀을 한 5초 정도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본격 심리 토크 펼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심리학을 좀 공부를 오래 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주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하고요. 뉴스에 등장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코너 우리가 마련했는데요. 먼저 오늘 알아볼 그들의 속마음 주제는 이겁니다. 아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름. 경찰은 사망한 의붓아들의 1차 부검에서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정밀 부검에서는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가 10분 이상 강하게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 초기 현장에서 충분한 사진,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 확보해서 수사 중에 있고요. 또한 디지털 포렌식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세밀하게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의붓 아들과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고유정 가족의 속마음을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정은 물론이고 고유정의 현 남편, 지금 고유정하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정으로부터 사망당하게 만든 전 남편, 그리고 아들들 막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좀 범위를 좁혀서 현 남편과 고유정과 그다음에 사망한 그 의붓 아들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의 죽음을 두고 처음에 나온 얘기는 아빠가 잠을 자면서 발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아이가 질식사를 한 거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여론이 좀 반전되면서 사건 당일 A군의 시신 사진을 보니까 피가 이렇게 침대에 있고 아이가 6살이나 됐는데 아버지가 60kg밖에 안 되는 사람이 발을 얹어놨다고 해서 아기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질식할 것인가? 그리고 질식하기까지는 몸부림을 많이 칠 텐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니까 이상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경찰 발표가 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고 씨의 의붓 아들 즉 이 현 남편의 친아들이죠.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앞에 얘기한 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네. 전신이 압박에 의해서 10분 이상의 장시간의 압박에 의해서 질식사된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네.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단순 실수에 의해서 자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되게 이제 아빠를 많이 의심하죠. 같이 잤습니까? 네네. 아니면 이제 아빠가 아닌 혹은 아빠를 포함한 고유정 씨라는 사람이 좀 외부적으로 실제로 이제 가격이 아니라 이제 압력을 가해서 네. 그렇게 했느냐. 그게 이제 핵심 논란인데 사실은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황을 좀 살펴보면 우선은 고유정 씨가 전 남편을 이제 참혹하게 네. 살해한 그런 사건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이면 네. 의붓 아들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이제 심증 내지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남편도 혹시는 내 아내죠. 현재는 아내가 전 남편을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애도 혹시 이제 나름대로 본인에게 걸림돌로 이제 판단되어서 그렇게 제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정황상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먼저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 수사 결과 나온 거는 이 6살짜리 아이가 엎드려서 10분 동안 갑자기 엄청난 힘에 눌려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까지 지금 코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경찰이 발표하는 것 중에는 손톱 자국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아이를 누르게 되면 손톱 자국이 이렇게 몸에 생기게 되잖아요, 조금. 그러면 그 손톱 자국은 여자의 손톱 자국인지 남자의 손톱 자국인지가 대강 이제 구분이 될 텐데 그 손톱 자국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사실 안 나왔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손톱 자국의 모양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추단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또 경찰에 이런 얘기가 흘린단 말이죠. 이 현 남편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우리가 3번 했는데 그 중에서 다 거짓말 반응이 나오더라. 물론 법리적으로는 거짓말 탐지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이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는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신문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범인인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났다면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문제는 또 어떠한 질문에 대한 거짓 반응이 나왔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신문이나 여론에는 어떤 반응에 대한 건지 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경찰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손톱의 모양 또 어떤 반응에서 거짓 반응 이런 거가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경찰은 계속해서 고유정보다도 남편 쪽을 조금 더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기엔 판단이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자꾸 속상하거나 뭐 좀 쫓겨서 졸피뎀이라고 하는 스매를 처방받았던 그 스티커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10분 동안 눌리는데 몸부림치지 않고 그대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아이가 몸을 저항할 수 없을 만한 뭔가 즉 수면제를 넣은 카레를 미리 먹었기 때문에 이런 또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고유정, 그다음에 고유정 현 남편, 그리고 경찰 이 3명의 심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방어하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과 쫓는 사람과 여기 조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해석이 될까요? 우선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고유정 씨의 일단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은 이미 밝혀졌고 이제 나머지 더 필요한 뭐 시신을 찾는다든지 이런 네. 증거 수집이 이제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새로운 지금 사건이 지금 또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찰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고유정 씨가 이제 사실은 혈연 관계도 아니고 의붓아들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라고 이제 많은 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만 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그 아동 그 사망 사건에서는 아동 학대나 또 친부나 친모에 의한 그런 사례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다 보니까 아마 수사 과정에서 또 그 아빠 자신이 굉장히 또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일관되게 계속 이렇게 주장을 좀 잘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에서 좀 양성 반응이 안 나왔다면 조금 더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심쩍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아빠 입장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굉장히 억울한 거죠. 네. 사실은 그런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여자가 굉장히 사실은 잔혹한 여자였는데 뭐 전 남편 한 것도 물론 끔찍한 일이지만 전 남편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까지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뭐 방해가 된다고 여겼던 걸로 보여서 이제 이렇게 제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판국에 나까지 의심한다. 오히려 내가 범인으로 좀 몰린다 하면 그 억울한 심정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자들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려고 할 때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를 내가 키운다. 그러면 그 바깥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의 성이 현 남편과의 아이에 낳은 성하고 다르다면, 네. 그러니까 현 남편하고 성이 다르면 성을 맞춰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엄청나게 세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시도를 많이 여러 번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친권을 가지고 있는 전 남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동의를 안 해줘서 사실은 계속해서 면책교섭권이니 뭐니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유정은 다른 걸 알리지 않고 혹은 친남편을 일단은 존재를 무시하고 그 현 남편의 자식하고 자기의 자식을 똑같이 현 남편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공식적으로 못 바꾸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알아본다든가 해서 그렇게 시도를 먼저 처음에 했었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 중간에 현 남편이 자기 아이만 딱 프로필 사진을 올려버리면 이제 거기서 저는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특히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당신은 뭐냐? 너는 네 얘기만 챙기냐? 이제 이런 마음이 팍 들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상황에서 현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이고 그 현 남편의 아들까지도 좀 미워지지 않을까, 첫 번째.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게 미워졌다면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은 아동학대와 유사한 그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졌을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갑자기 그냥 뭐 잘 키우다가 뭐 미워하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 근데 같아요. 잘 키우다가는 아닌 것이 그 현 남편하고 그 아이는 같이 살지 않았었잖아요. 그 시골의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고 네. 고유정 씨하고도 그렇게 결혼해서 산 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정이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키울 시간은 거의 없었고 이제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상황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아이를 잘 모르니까 또 이 아이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무조건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하고 그냥 잘 지내게 해서 그냥 잘 속일 수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하다가 이게 좀 점점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가 좀 미운 아이로 혹은 방해를 제거하고 싶은 사람으로 좀 대상화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노 변호사님이 사실은 저에게 좀 누가 더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가라고 좀 약간 유도 질문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인간 행동의 습성이나 어떤 그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고유정 씨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좀 심정적으로는 더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유정 씨는 이미 한 사람을 죽였고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 했으면 또 이제 할 수가 있고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뭐 사실 거의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까지 굳이 꼭 현 남편을 가해자로 계속해서 보고 마치 고유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심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게 제 얘기고요. 첫 번째로는. 네네. 두 번째로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했을 경우하고 이 의붓아들 살해와 관련해서 태도가 너무 달라요.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남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편 사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본인이 뭐 계획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렇지만 이 의붓아들에 대한 건 인정 안 하는 거는 정말로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어른과 아이를 다르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기도 해서 그렇죠. 두 번째 아이를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나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렇게 가식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에 그런 심리나 이런 지금 앞으로 뭐 더 할 행동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그 말씀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결국 분노, 그전부터 느꼈던 분노나 여러 가지 네. 부정적 감정의 차원입니다. 사실 네. 전 남편에 대해서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을 그렇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도 잔혹했을 것이고 네. 결국 그렇게 실행에 옮겼는데 사실 이 숨진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뭐 조금 불만이 있거나 조금 내 어떤 좀 뭐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게 있지만 그에 대해서 큰 분노를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태도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비록 떠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전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고유정이 그 아이 의붓아들 살인과 관련해서 울고 막 억울하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안 그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악어의 눈물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제 아까 좀 뭐 속마음을 제가 다 알 것처럼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네. 이제 사실은 표정이나 우리가 몸짓이나 태도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많이 읽지만 속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어떤 거짓 연기나 거짓 그런 어떤 과장된 허위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조금 덜 느끼려면 직접적인 대면을 하면서 같이 여러 차례 상담이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쉽게도 이런 어떤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그런 단서들이나 또 경찰이 발표하는 일부 단서만 갖고 이렇게 자꾸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나서도 좀 네. 답답한 심정이 풀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여쭙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궁금한 게 현 남편과 고유정에 대한 건데요. 지금까지 나온 그 아주 짧은 짜투리 정보만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요. 네. 현 남편의 심경 혹은 현 남편의 성격, 현 남편의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는 게 맞겠느냐. 두 번째, 고유정이 지금 보여준 이 의붓아들과 관련된 것만 그것은 또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이것만 좀 간단히. 현 남편은 고유정 씨에 대한 어떤 그분도 배신감이죠. 아마 몰랐을 겁니다. 고유정에 이렇게 대한 고유정 씨가 배신감이요? 이렇게까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밝은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제 강한 어떤 배신감과 또 분노를 느끼면서 또 아들도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거의 믿고 있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남편이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남편은 왜 고유정의 친아들에 대한 사진은 프로필 사진을 같이 안 올렸을까요? 다 같이 가족으로 살 계획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인정하지만 아들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적 대우를 이제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생각이 깊고 좀 이렇게 전체적을 면을 아울렀다면 좀 그런 부분들 배려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혼합 가정에서 보면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죠. 뭐 어떤 사람은 또 인지상정으로 또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똑같은 자식이지만 뭐 혈연적인 관계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유정 씨는 어떤가요? 고유정 성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보이세요? 고유정 씨는 일단은 또 전 남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네. 식의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반사회적인 면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아무리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속상해도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인다는 걸 이제 행동에 못 옮기고요. 네. 더군다나 이렇게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을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렇게 유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은 이제 일단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거 외에 네. 사실은 반사회적인 그런 비도덕적인 면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유정에게 완벽한 가정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가정이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만들어진. 제 생각에는 우리 고유정 씨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렇게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네. 내가 이렇게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좀 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정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은 이제 남편도 당연히 지금 아니고 네. 또 이제 내 아들의 아빠 자격도 이제 다 박탈시키고 이제 우리 인생에서 빠져주세요라고 이제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새로운 의붓아들도 같이 이렇게 합세해서 또 네. 그 현 남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내 뜻대로 좀 이렇게 인정해주면서 협력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자기중심적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좀 뭔가를 좀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좌절된 거죠. 근데 집도 되게 지저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의 이제 여성이나 이렇게 그런 주부를 생각하면 집안 꾸미고 뭐 네네. 이렇게 살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식생활 이런 거에 이제 오히려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어떤 관계에 있어서 네. 내가 더 주도를 갖고 내가 지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를 쏟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정말 사람은 알 수도 없을 것 같고 너무 복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저희들의 그 속마음을 조금 쏙쏙 들여다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손석한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잠시 후 4부에서 역사학자 전우영 박사와 함께 일본 불매운동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탐구 생활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자. 그리고 특히 현재와 역사, 과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유기적으로 살펴보자. 이런 시간입니다. 전우용 역사학자 스튜디오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들어오시자마자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막 멀리 공부를 하시네요. 오늘은 어떤 뉴스를 조금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요즘 이제 보이콧 재팬 운동이 좀 한창이고. 보이콧 일본 재팬, 여행 네. 가지 말자. 네. 일본 상품 쓰지 말자. 이런 운동이 한편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또 한편에서는 이걸 또 이제 잘못하는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논란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문제 한번 좀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좀 어떤 식으로 겪어왔는지 네.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불매운동 처음에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뭐 불매운동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실패하겠지 이런 의견들이 초창기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그러니까 불매운동 실패했겠지 아니면 실패했으면 좋겠다예요 뭐예요? 정확히. 실패하겠지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네. 해봐야 소용없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운동이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된 상태에서 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과 이제 특히 일본 상품 취급하는 자영업자들 네. 그와 관련돼서 일본 기업에 고용돼 있는 한국인들 우리 좀 자해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벌써 많은 좀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복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어디를 가다가
유니클로 그 글씨가 쓰여져 있는 봉투를 들고 가는 누구를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옛날에는 유니클로가 좀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그냥 좋다 생각했는데 사실 안 산 지 한 1년 넘었는데 요즘 이제 불매운동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쇼핑백을 들고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딱 화가 나는 거야. 아, 저 사람 왜 지금 저걸 들고 있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들다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 옛날에 쓰던 상품백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정말 필요해서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나 이런 마음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어떤 항의 하나의 표시로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이 물건 자체에 질이 문제여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과연 그거를 그렇게 남한테까지 강요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또 나하고 같이 안 하면 저 사람 미워지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게 자체가 괜찮은 건지 어떤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민족의식이라는 게 참 묘하죠. 네. 뭐 우리의 경우 지역 감정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성차별 의식이라든가 종교에 따른 갈등도 있고 대단히 다양한 이제 갈등 구조 속에 이제 서로 살면서 네. 서로 미워하고 네. 서로 싫어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외국하고의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갑자기 하나로 뭉치자. 그렇죠. 이런 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감정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근래에는. 네. 이게 뭐 그냥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상 속의 공동체니까 그냥 이거 민족의식 같은 거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런 이제 민족 대 민족을 경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당한 상황들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한국을 공격한 것이 한국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성별, 특정 종교인을 공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감정 아니냐. 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렇죠. 외부의 부당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힘을 모아서 또는 마음을 모아서 대처했던 경험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노 변호사님처럼 우리 전부 일본에 대해서 보이콧해야 되는데 일본제 쇼핑백 들고 다니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뭐 제가 정상이군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이웃나라하고 갈등이나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민중이 나서서 저항을 표현한 일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있었는데 항일 뭐 주로 이제 일본을 좀 중심으로 말을 해보면 이 항일 운동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들 중에 상당 부분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력을 받았던 것은 네. 개항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뭐 전쟁이라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네. 이런 뭐 압력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죠. 이제 굳이 보자면 이제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그동안 좀 가볍게 여겨왔던 여진족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네. 또 거기에 왕이 신하로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죠. 거기에 남겨준 상처는 꽤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잖아요. 노 변호사님 네. 병자호란의 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외구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임진왜란할 때 왜는 외적이 이렇게 날리잖아요. 병자호란의 호자는 북쪽오랑캐란 뜻이라서 오랑캐. 순 우리말로 하면 떼놈? 된이에요. 된. 그러니까 우리가 북풍을 된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놈이라는 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진족은 중국의 본토인이 아닌데 한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인을 되놈이라고 낮춰 부르는 그런 문화가 그때부터 생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는 중국 연호 사용으로 의례화됐는데 네. 시골에 있는 양반들은 이제 청나라 연호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의 연호를 계속 쓰면서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렇죠. 몇백 년이 지나도 숭정 2갑자, 숭정 3갑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청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오랫동안 보였었죠.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한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반중 감정을 좀 심어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덕에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독립했다. 일본 덕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독립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인들이 심어준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게 수천 년간 이제 눌려 살았는데 일본이 조선을 해방시켜줬다. 네. 이런 식의 논리를 퍼뜨리면서 중국인 멸시의식을 좀 유포시켰고요.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협력한 한국인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이제 김동인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감자든 뭐 붉은 산이든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반일 감정은 없어요. 그렇죠. 반중국 감정이 굉장히 좀 심했고요. 1937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 전쟁 이후에는 이제 중국이 적국이 돼 버리니까 중국인 조롱하라고 시켜서 예를 들어 왕서방 연수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것도 반중 감정을 고취하고 하기 위한 그런 대중가요로서 유포됐던 거죠. 네, 지금 우리 말씀하시니까 우리 PD가 왕서방 연서 준비한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보니까 왕서방 죽어도 괜찮다 막 이런 가사도 나오는데 이 되게 유명한 노래죠? 중국 그러니까 한 화교들이죠. 화교라고 부르죠. 한국에 살았던 중국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네네. 이제 한국에 친하게 지낸 한국인들도 이제 한국에 오래 사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파티나 좀 회식을 하다가 이제 주로 제 중국 요리집인데 요리집 지배인이나 사장으로 있는 중국인을 불러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대요. 네. 그러면서 이분들의 회고가 그래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다고. 그러니까 중국인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노래인데도 한국에서 하려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제 제1동포들도 일본에서 비슷한 상황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제 권력과 결합한 이제 반외세 의식으로 나가면 이런 식의 반인륜적인 또 반인도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뿐이다. 민족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자기들이 익숙한 것이 타인에게도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가 타인을 조롱하면서 그 사람이 겪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 아마 이제 이번 불매운동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보이는 태도는 그 점에서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타민족에 대한 타민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모욕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정서는 계속 지배민족 지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못인지를 몰라요. 그게 일본인들이 혐한 시위를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뭐 실제로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이러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한국인들의 보이콧 집회는 아직은 저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일본인 개인에 대한 인격 모독이나 공격이나 이런 걸로 안 드러나고 있어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제 정치권에서 오히려 심한 일본인에 대한 심한 말이 어제 나왔었죠. 이거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 집회는 일본의 이른바 국가주권을 무시하고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 또 군대가 줄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아베 정권의 행동에 대해서 이웃 나라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항의하는 뜻에서 펼치는 것이지 일본인을 민족적으로 또는 인종적으로 증오하거나 혐오해서 펼치는 일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이제 다만 이 불매운동을 놓고 우리 경제 이득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사관에 들어가서 시위했던 학생들이 또 입건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우리의 지금 현재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겠는지 그리고 정말 이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원하는 결과가 목표가 무엇인가가 좀 분명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이제 군대가 줄 수 있는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에 대한 좀
야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네. 야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접고 화해평등한 국제관계를 지키겠다. 뭐 이런 약속 또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겠고요. 정말 정의이다. 우리가 정의를 위한 싸움인 이상 여기에서 이익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손해냐 따지는 것은 이건 아시아적 정의관에 비춰서도 세계사적 정의관에 비춰서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정의롭고 그다음에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뭐 결국 결과가 없이 끝나더라도 우리 역사에 굉장히 좀 의미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불매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매운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들이 원하는 혹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역사학자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네,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노노노노 노래 들으시면 제 생각 나죠? 네, 저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제 생각 이어가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출발새 아침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